자, 130페이지의 행정 조직의 구분 요거 보고 있었죠. 칠판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우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복수하면 되죠, 복수. 아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는 각부 장관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국장, 그 다음에 지자체를 구분해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는데, 광역지자체는 첫 번째 특별시, 두 번째는 광역시, 그 다음에 도 해서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도 구도 있고 군도 있고,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행정구역의 체계죠. 해서 보면은 기초지자체를 다른 말로 시, 군, 구라고 했고, 광역지자체를 시, 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거 몇 가지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특별 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어디죠? 시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 자, 지금 특별자치시랑 도를 제가 광역지자체에 썼습니까? 기초지자체에 썼습니까? 광역에. 얘네들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지자체인데 특이한 점은 밑에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시군구가 없습니다. 야, 제주시랑 서귀포시 있잖아. 네, 있죠. 근데 걔네들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도는 자치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자, 아까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나 여기 세종시에는 기초지자체가 없죠. 그럼 제주도나 세종시에서는 건물 지을 때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허가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이 사람. 이거밖에 없으니까. 행정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말했지만, 법 조문에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특별자치시도가 써져 있을까요? 써져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세종시나 제주도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해야 된다. 즉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 내지는 시장, 군수 앞에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기초지자체가 없으니까 기초지자체가 하는 일도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광역지자체를 시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시도라는 말 안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서 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라고만 써 있어도 특별자치시도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그러니까 시군 내지는 시군구 앞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붙어 있는 거고, 시도라고 나와도 그 시도 안에는 특별자치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얘네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국장이 하는 거 말고는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행정구역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고, 하나 더. 그 그림에 보면은 도 밑에 시 있죠. 도 밑에 시가 있고, 그 시에서 그 시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대도시라고 보입니까? 대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도시는 뭐 부산, 서울과 같은 이런 큰 도시들 대도시라고 하는데,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개념이 다릅니다.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요겁니다. 요거.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인데 그 시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자, 공법책에 나오는 대도시는 부산, 서울 이런 데 아닙니다. 도 밑에 있는 시들 중에서 인구가 얼마 이상이죠?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뭐라고 부르죠?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대도시. 그 창원 같은 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그래서 창원 같은 데 100만이 넘고, 그 다음에 이 도 밑에 있는 시들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13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는 인구의 기준, 인구만 가지고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광역시의 인구 기준이 100만입니다. 즉 창원, 수원, 고양시, 용인시와 같은 곳들은 인구로 따지면 광역시급입니다. 광역시급. 근데 이 도 밑에 있는 시들 중에는 인구가 20만, 30만인 곳도 많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그때부터 시가 되는데, 인구가 20만, 양산 같은 경우가 한 30만, 40만 정도 될 거고, 수도권에는 과천이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라고 했죠? 자, 대통령이랑 서울시장을 비교해 보죠. 대통령이랑 서울시장 중에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랑 서울시장 비교하면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대통령.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줬으니까. 마찬가지겠죠. 부산광역시장이랑 진구청장 중에는 광역시장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위임을 해줬으니까. 근데 요 시는 인구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어떤 시는 20만, 30만인데 어떤 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고 수원시는 130만이나 되는 거죠. 해서 이런 시들은 인구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시들, 여기는 대도시 이렇게 부르고 권한을 좀 더 줍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다른 기초지자체랑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시도지사 이렇게 묶여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묶여 나오는데, 대도시는 원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기초지자체죠. 근데 이 대도시 시장들은 인구가 많아서 여기 시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해야 되지만 대도시 시장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다. 책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178페이지) 한번 가보죠. 178페이지. 자, 아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신도시 만드는 법이라고 했죠? 그 신도시를 어디다 만들지 정하는 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하고, 그걸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가로 1번에 원칙적 지정권자 가로 안에 보시면은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돼 있죠? 대도시시장. 즉, 자,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남시, 수원시 이런데 인구가 많은 곳, 용인시, 고양시 이런 시장들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됐던 신도시가 아까 대장동이라고 했죠? 이 대장동 어디 있는 거죠?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 성남시는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원래 성남시 이 대장동은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가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을 직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대도시, 성남시는 대도시니까 이 대장동을 직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경기도지사가지만 대도시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성남시장이 지정권자니까. 성남시장.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대도시시장도 직접 할 수 있는 게 가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쓰는 이 대도시시장은 원래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일부 권한은 요 시도지사랑 같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권한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요까지 하면 이제 행정구역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국장,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시도지사라고 하면은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거 다 묶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라고 하는데 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 부르죠? 대도시. 이 대도시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 광역지자체장인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을 같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요새는 창원시 뭐라고 부르죠? 창원 특례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를 특례시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조직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뉴스 이런 거 안 봅니까? 드라마만 보고? 그 이승우 축구선수 압니까? 그 애가 수원 FC에 있죠? 거기 보면 수원 특례시라고 엄청 크게 써져 있는데 그 스포츠도 좀 보시고 막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 창원시나 수원시 같은 데를 요새는 특례시라고 부릅니다. 특례시. 근데 공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서는 특례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도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도시만. 요게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그래서 행정청들, 권한자들 나오면은 대부분이 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이 하는 거. 아니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 때로 시도 대도시가 하는 거.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 이게 답니다. 이거. 근데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은 막 특별시장, 광역시장, 막 시장, 군수, 구청장 때문에 죽겠다는데 이게 답니다. 어떤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어떤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어떤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이것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국장,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자 아까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관할구역. 그럼 여기서 관할이 뭐냐라는 거죠. 관할이 뭡니까? 뭔지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해보죠. 관할은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업을 끝나고 학원 밖에 나갔더니만 이 골목길에서 애들이 어르신들 막 돈 뺏고 있는 거 그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진구에서 발생한 범죄 현장을 발견을 했는데 집이 우리 집은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라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냥 자려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야, 내가 한 2시쯤에 그 점포역 그 뒤쪽에서 애들 돈 뺏는 거 봤다고.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관할구역. 물론 사건을 이관시킬 겁니다. 근데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말할 때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이런 거.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 행정력은 연제구 안에 미치는 거지 진구까지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한이 미치느냐 이걸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 이 말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을 어디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해서 여기까지 계획을 만들고 여기까지 계획을 만들겠다 그걸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적으로는 여기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여기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138페이지 가보죠. 아까 138페이지에 가로 2번 도시군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도시군 계획에 아까 밑줄 쳤던 게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이라고 돼 있었죠? 그 관할구역이 첫 번째 줄 특별시라고 돼 있습니까? 네.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시에서는 특별시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광역시. 해서 부산은
광역시, 부산을 단위로 수립하는 거지 진구에서 계획 수립하고 기장군에서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산시 기본계획 이런 건 있지만 진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시 기본계획은 있지만 강남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을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얘네들.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온다고 했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일이라면 도에 가면 원래는 도지사가 하는 게 맞겠죠. 도지사가? 특별시장이 하는 일, 광역시장이 하는 일은 원래는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관할구역이라는 건 제가 지역적 범위라고, 지역적 범위. 부산광역시랑 경상남도랑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면적만 비교합니다. 어디가 더 넓죠? 경상남도가 훨씬 넓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보다 경기도의 면적이 몇 배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을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도는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은 거죠. 면적이. 지역적으로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도는 쪼갭니다.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에서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요 6군데.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단위,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단위. 근데 도는 경기도, 경상남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나 군, 즉 김해 시 기본계획이 있는 거지 경상남도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하만 군 기본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경상남도 기본계획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수원시 기본계획은 있지만 경기도 기본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걸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 책에는 아까 130페이지에 보면 특광, 특시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이거 안 읽는다고 했죠. 우리 책에는 아까 130페이지에 보면은 특광, 특시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빼고 그냥 앞으로는 이 6군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줄여서 특광시군이라고 하겠습니다. 특광시군. 특광시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싹 다 첫 번째, 국장이 하는 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게 가끔 있고 대부분은 요 대도시시장이 같이 나옵니다. 시, 도, 대도시시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 군데에는 이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이 시도에도 들어가 있고 시군구에도 들어가 있고 특광시군 안에도 특별자치시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막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답니다. 정리하면. 국장이 하는 게 있고, 뭐 국장이 하는 게 있고, 시도지사가 아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했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정비사업 같은 거 지정하는 거 이런 거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재개발구역, 인가 내주는 거 이거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특광시군.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를 특광시군이 하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특광시군이 합니다. 그런 것들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공법입니다. 공법. 자,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여기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양산 그 다음에 김해 그 다음에 밀양 얘네들 다 시니까 그거 뭐 하만군 이런 거 하나 넣죠. 하만군.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건 부산은 부산을 단위로 수립합니다. 울산은 울산을 단위로 수립합니다. 광역시들은 광역시 단위로. 그다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전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거 아니죠. 경상남도 밑에 있는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을 단위로 각각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2번 도시군 계획이라 한다. 뭐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들 각각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역 나오면 뭐라고 했죠? 둘 이상. 그러니까 이 노란색 동그라미 중에 2개 이상 묶어서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양산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울산, 양산, 김해, 함안, 부산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청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묶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어쨌든 노란색 동그라미들 중에 2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르죠? 광역도시계획. 자, 묶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했죠? 어디를 묶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뭘 하냐면 야 노란색에서 만들자 빨간색에서 만들자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부산, 김해, 양산, 울산 이렇게 묶을지 부산, 양산, 김해, 함안을 묶을지 부산, 김해, 양산, 밀양, 청도를 묶을지 이걸 먼저 정합니다. 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8페이지 가로 1번 138페이지 가로 1번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돼 있죠. 맨 앞에 지정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광역계획권. 자, 노란색들 중에 2개 이상을 묶어서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계획 만들자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이런 걸 구별하는 기준은 계획을 어디서 만드는지를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특광시군 각각에서 만드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 특광시군 중에 2개 이상 묶어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부산시 외곽순환도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상남도 일부에 포함이 되죠. 울산이랑 뭐 이런 데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부산에서만 만드는 계획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들 포함해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지하철들이 계속 울산으로 가고 양산으로 가고 이 창원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만 만드는 계획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도시들을 연결해서 아까 수도권의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에 분당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일산이랑 분당 같은 데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적으로 하나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행정구역 맨 위에 누구 있죠? 국장, 그 밑에 광역지자체로 시도라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그 밑에 기초지자체가 시, 군, 구. 근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부르죠? 대도시라고 합니다. 이 대도시들은 지위상으로는 기초지자체지만 시도지사의 권한을 같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 근데 지금 보신 이 특광시군 중에 2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산의 문제를 부산만에서 수립하는 계획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산 안에서 처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인근의 도시를 끌어들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쓰레기 매립장은 하나의 도시만 쓰는 거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들 다 쓰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대책 같은 걸 수립하기 위해서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계획 만드는지 그거까지만. 그 다음에 국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제가 1년 동안 이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보면은 일단 책은 138페이지 펴놓고 뭐 학원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어제 아마 부원장님이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공법. 검색을 해보면 공법은 공포의 법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죠. 부동산 공법이 어렵냐라고 하면 오늘 한 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단데 이제 들어가면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은 규제법이라는 거. 근데 규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규제를 책의 내용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글로 배우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건물을 실제로 지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책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그 형사소송법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범죄자라 그러죠. 교도소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은 형사 절차를 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해보면은 이게 쉬운데 해보지 않은 걸 글로 배우다 보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손에 뭔가 안 잡히는 것 같고 용어도 생소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많습니다. 많은 양을 줄이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제가 강의 노트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70페이지 정도? 기본서가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10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내용도 띄엄띄엄 이렇게 빈 공간도 많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그 정도로 제가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수업 양이 조금 많습니다. 좀 깊은 내용들까지 수업을 하는데 올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냥 진짜 아예 여러분들 40점 정도 맞을 것만 수업하고 나머지 그냥 버려버릴까? 어차피 40점이면 16문제입니다. 24문제 찍으면 한 4개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할까 생각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60점 정도. 작년 수업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나올 건데 기본서 내용의 한 60% 정도만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약서 나오면 요약서에서도 몇 가지 빼고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당하게 버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양이 많은 거. 그건 제가 해결할 겁니다. 두 번째,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그건 여러분들 해달라고 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용어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울 거 없습니다. 11월 달부터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용어만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외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때.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은 초반에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다 아시죠? 꽈락이 40점 미만이고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은 대부분이 상대평가 공부를 해온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각종 고시들 싹 다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해본 공부가 상대평가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하라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온 대로. 근데 절대평가 공부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과목당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0문제를 나눠보면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중이나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누구나 맞추는 겁니다. 이걸 틀리는 사람은 아예 경쟁 상대조차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런 시험에서는 수석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 맞추는 거 아니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볼 겁니다, 이거. 문제풀이 할 때도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뭐 몇 번 나온 거 아니고서는 그런 거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나온다. 그거 틀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평균 60점이니까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으면 60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6개를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절반 가까이 틀려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1차랑 2차랑 나눠져 있죠. 1차는 민법이랑 학개론. 2차는 중개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5과목인데 얘네들마다 40문제씩 각각 배점은 100점이죠. 그리고
1차 요 두 과목 합쳐서 평균 60점, 2차는 요 세 과목 합쳐서 평균 60점. 1차 점수를 2차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쓴 이유는 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책은 출제 경향인데 1차 시험은 점심 식사 전에 민법이랑 학개론을 1시간에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중개법이랑 공법을 같이 칩니다. 1시간. 그 다음 30분 쉬고 요거 공시세법을 같은 시간에 칩니다. 자, 예전에는 이 2차 과목을 한꺼번에 다 같이 쳤었는데 시험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걸 쪼갠 건데 책은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출제 경향이 약간 굳어지는 편인데 올해는 민법이랑 학개론을 비교하면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학개론이. 그 다음에 중개법이랑 공법을 비교하면 올해는 공법 폭탄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과목 중에는 세법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세법이. 이거 세법 올해 진짜 문제가 좀 많죠. 이거.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치는 두 과목들끼리 하나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작년 시험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작년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개법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를 맞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80점 정도 되는데 작년 시험에서 중개법은 70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근데 공법은 작년 시험에서는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역대급으로. 공법이. 그러면은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조금 어렵게 내는 게 출제 경향으로 약간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민법이 쉽다는데 나는 학개론이 쉬운 겁니다. 이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5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쉽게 느껴지는 과목은 점수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은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과목씩 짝을 찌어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끼는 과목 그건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1차는 100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점이 80점입니다. 이거 평균 60점이니까 200점인데 나머지 160점을 넘는 점수는 버려지는 점수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과목 이런 것들은 80점을 노리는 겁니다. 민법이랑 학개론. 그 다음에 중개법이랑 공법 중에서 공법이 쉽게 느낀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을 80점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법을. 근데 중개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민법이랑 민사특별법 이런 내용을 넣어버리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법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막 꽈락만 넘겨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50점, 60점 정도는 목표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도 중개법이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공시법, 세법 요거는 요거 안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은 출제 경향이 이렇게 조금 굳어지는 느낌이에요. 굳어지는 느낌.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 그런 거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고 16문제나 틀려도 되죠. 올해 문제 16문제 어렵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 틀려도 됩니다. 대신에 24문제 이거 맞추면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추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중에 뭐 4개 실수했다. 그럼 20개 하면 50점. 근데 올해 중개법 시험은 90점 이상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법에 점수 주고 남는 거 공시세법에 줄 것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도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쉬울 겁니다. 나머지 과목은 조금 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도 막 어려운 거 막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숙달되도록 어떻게 바꿔서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절대평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을 꼼꼼하게 보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대충 여러 번 보는 대충. 가끔 성격상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거 못 넘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때까지 막 네이버 검색하고 막 책 찾아보고 이러는데 하루 종일 해도 못 찾습니다. 그거. 하루 종일 해도. 이해도 안 될 거고. 일단 넘어가요. 일단.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만 봐가지고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권법이나 채권법을 알아야 같이 총칙까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봐도 이해도 안 되는데 넘어가야 됩니다. 학원 결석 안 하고 출석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학원에 참석만 하셔도 똑같은 내용을 최소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그때도 안 되면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찾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제가 대부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돈 내고 학원 오셨죠? 본전 뽑아야죠. 저희 뭐 써먹으라고 이렇게 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셨으면은 질문하고 하십시오. 편하게. 가끔씩 그 질문하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내가 이런 걸 질문하면 제가 날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제가 여러분보다 공법만 조금 잘하지 다른 거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최소한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씩 학원에 보면은 그 자료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지 저도 모르는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막 각 과목당 파일을 이만큼씩 들고 다닙니다. 이만큼씩. 각 과목당 이만큼이니까 다 합하면 이 정도 되겠죠. 다 못 봅니다, 그거. 학원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자료에 좀 집착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서 구하는지 뭐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학원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하면은 한 과목을 하루나 반나절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하루나 반나절 안에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근데 내가 손때 묻어있고 자주 보던 자료들은 반나절 하루 안에 충분히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슥슥 넘기면은 그 내용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 보지 말고 책은 한 권만 보는 겁니다. 대신에 문제집 같은 거는 한 권 정도 더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집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좀 충분하다. 오전반 분들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 문제집 하나 정도는 따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 이론서를 여러 개 보고 뭐 자료를 여러 개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넘어가시고 계속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겠죠. 처음에는 예습할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예습을 하지. 복습을 하시는데 가끔씩 복습하실 때 보면은 강의 듣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바로 강의 듣고 동영상 강의 듣고 또 강의 듣고 강의만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쁘냐라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효율적이냐라고 하면은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업이라는 건 제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하는 내용의 한 20% 30% 정도 들으면 많이 듣는 겁니다. 근데 수업 듣고 밥 먹고 동영상을 또 듣고 하면은 그대로 20% 30%밖에 안 들립니다. 해서 복습을 하실 때 중간에 수동적인 수업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능동적인 행동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게 스스로 책 읽는 겁니다. 스스로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처음에 안 들렸던 게 들릴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용어가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용어에 가장 익숙해지는, 친해지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대답 좀 하십시오. 대답 좀. 멍하고 있으면 잠밖에 안 옵니다. 대답하고 수업 시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소리 내가지고 뱉어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 나가는 건 제가 하겠지만 단어들 한번 같이 뱉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말로 직접 한번 뱉어보면은 그게 딱딱 입에 이게 감깁니다. 이게 그런 단어들이 감기기 전까지는 책을 읽는데 속도가 안 붙습니다. 턱턱 걸리는 거죠. 입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볼까요? 138페이지 펴놨습니까? 자, 거기 괄호 1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까지 설명드렸고 괄호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용도지역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용도지구라는 게 있죠. 용도지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뭐 고도지구? 들어봤을 만한 게?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옆에 고도지구 같은 걸 지정합니다. 건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정하는 거죠. 이거보다 높게 짓지 마. 그런 것들. 그걸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와 있죠? 그 중에 알만한 게 개발제한구역이죠.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이런 것들. 근데 뭐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거 처음 들어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이건 알겠죠? 도로, 철도, 항만, 학교 이런 것들, 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을 또 뭐라 부를 거냐면 옆에 가로 6번 돼 있고 그 4번에 아까 동그라미 4번에 도시개발사업, 이게 아까 신도시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뭐 정비사업 좀 관심 있으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 다음 밑에 뭐 기반시설 이런 거 됐고 다음 페이지 가로 6번에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가로 7번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기반시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페이지 뭐 광역시설인 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공동구 보입니까? 처음 들어보겠죠. 공동구.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 또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나오고 143페이지 18번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보입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입니까? 역시 또 처음 보는 말들이죠. 몇 페이지 안 넘겼는데 아는 말이 별로 없죠? 이게 공법입니다. 이게 공법. 그러면 이 용어들을 익혀야 책이 읽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해서 11월, 12월 달에 이 용어들 무슨 말인지 그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해결을 하고 복습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중간에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주 낯선 용어들이 점점 친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성격상 내가 어려운 거 못 넘어간다. 그런 분들은 우리 시험이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시면 적성에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치는 거니까 대충 보면 대충 여러 번. 그 다음 저도 시험을 많이 쳐봤습니다. 시험을 상당히 많이 쳤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수년간 불합격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세상이 비관적이 되고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선배, 후배, 막 친구들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걔네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는 겁니다. 쟤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이게 제일 부족했던 거죠. 내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특히 더 그런데 보통 직장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 일 하십시오 좀.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 많다고 지금 난린데 그런 생각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은 위기가 왔을 때 학원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거 하기 싫은데 뭐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에이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나가는 거죠. 학원에서 쉽게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합격이랑 불합격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합격이랑 포기로 나뉩니다.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하는데 계속 포기를 하십니다. 이게 없으니까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들 때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를 하는 게 가끔씩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은 그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 다 낯익은 분들입니다. 낯익은 분들. 항상 끝까지 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안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끝에 앉더라도 항상 학원에 오시는 분들 매 시간 와가지고 매주 결석 없이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합격자 모임에 오십니다. 의외의 인물은 딱 한두 명 정도 있는 거지 대부분 그냥 항상 낯익은 분들이 그대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격자 모임에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오면 되는데 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그러니까 꼭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학원을 오시고 끝까지 오시면은 합격합니다. 아까 60점 받는 시험이라고 했죠. 수미양가로 따지면 양이면 양. 좌절감이 가장 심하게 올 때가 모의고사 쳤을 때입니다. 모의고사 쳤을 때. 한 6개월 지금부터 학원에 오신 분들은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한 4월, 5월 달 되면 모의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는 꼭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치는 모의고사 점수는 민법 27.5점, 학개론 32.5점 이렇게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 받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조금 잘 치시는 분들은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받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실제 점수가 이렇습니다. 다 법과목이고 어렵습니다. 이거
아무나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변에 보면 되게 많죠.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여기 학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주변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거죠. 뭐 기본서 받아오니까 책이 이만큼 있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 법과목이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주변에 뭐 내가 학원 가는 거 알리지 않고 오신 분도 있겠죠. 떨어질 게 겁나서.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어려우니까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내가 진짜 생각보다 열심히 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점수는 안 오르고 짜증이 나는 거죠. 점수가 이렇게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5시간 공부하면 그만큼 딱 점수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자, 지문이 오지선다형이죠. 처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 5개 지문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찍었는데 정답은 4번. 틀렸죠. 한 2달 공부하니까 1번, 2번이 아닌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3개는 모르겠는 거죠. 해서 3번 찍었는데 정답은 4번. 점수는 변화가 없지만 내 실력은 늘어난 겁니다. 1번, 2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2단계입니다. 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달을 더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1번, 2번, 5번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3개를 가려낼 수 있고 마지막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찍은 거죠. 근데 정답은 4번. 점수의 변화가 없지만 나는 이제 나머지 2개, 마지막 2개를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튀어나갑니다. 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옆에 재수생들이 바람을 넣는 거죠. 야, 공법은 누가 잘한다던데? 또 이제 요새 뭐 무료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 홍보 강의도 많으니까 또 가서 찾아보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막 신세계를 만나갔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강의를 들으니까 막 새로운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고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이거 새로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 시기를 쭉 견디시면 됩니다. 쭉 견디시면 이 점수가 튀어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또 한동안 점수가 정체되어 있겠죠. 이때 점수가 마지막으로 튀어오르는 시기가 문제풀이 할 때 7, 8월 달. 즉 모의고사 점수 중에 의미가 있는 건 8월 달 모의고사 정도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일단 좀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견디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오면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좀 제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저희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 저는 전국에 있는 학원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다녔었고 이렇게 여러 원장님을 만나는데 뭐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요새는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무료 강의도 많고 큰 회사들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 원장님처럼 그들과 차별되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냥 수강생 모집해가지고 강사를 와서 강의시키고 그렇게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랑 좀 비교될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원장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 중에 한 2분 정도? 그렇습니다. 2분 정도.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학원 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비가 싸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싸긴 싸지. 뭐 서울보다 우리는 훨씬 쌉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학원이랑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받아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시키고 그런 학원이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강사들을 모집할 때, 강사들을 구성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을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할 때 헌법 강의하시는 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원 수업 빼고 저는 그 학원까지 갑니다. 그 학원 수업 듣고 와가지고 복습하고 우리 학원 빠진 것까지 수업 또 듣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죠.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죠. 시간 낭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합격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믿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복습할 때 요 꾸준히에 연결되는 건데 절대 결석하면 안 해요. 결석.
이게 우리가 수능 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하는 것도 아니고 즉 그런 사람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결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학원 빠지죠. 그 뒤부터는 결석이 되게 쉬워집니다. 결석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한 이상 수험생이라는 직업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회사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잘리죠. 마찬가지 학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떨어집니다. 시험.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학원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반드시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몇 주를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빠진 거 수업 들어야지 하고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50시간이 밀려 있습니다. 바로 포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석을. 근데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결석을 했고 그게 한 2주, 3주 결석을 했다. 복습을 해야겠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2주, 3주 전에 본 거. 이거 안 봅니다. 그 전주 거만 딱 복습하고 수업에 참가하십시오. 이거 다 보려면은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옛날에 배운 거 그런 거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 버리시고 최근 거 복습하고 다음 수업에 참가하십시오.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주 거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습을 이거부터 하고 있으면 뭐 하는지 모르죠. 복습도 못 따라오고 수업도 못 따라가고 에이 모르겠다 학원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안 오는 겁니다. 동영상이나 들어야지 하고 집에서 동영상 듣다가 또 동영상 듣다가도 힘드니까 포기하고 에이 내년에 하자. 어차피 뭐 평생 합격만 등록해놨는데 이런 과정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시험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건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모든 시험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이 고시까지도 1년이나 2년 안에 합격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뭐 모를 때 시키는 대로 하고 깔끔하게 나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2년, 3년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학원 불이익이만 흐립니다. 그런 분들. 여기 뭐 2년, 3년 오신 분들 그 상처 드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서로 민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오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빨리 합격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결석하게 되더라도 멀리 있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신 거부터 복습하시고 그 다음 수업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멀리 있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강사들을 믿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몰래 학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떨어질까 봐 겁나서 이렇게 학원 간다 말을 안 하죠. 애들 데려다 주고 브런치 모임을 하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등교시켜 놓고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맨날 커피 먹던 멤버가 있는데 그분이 빠지는 거죠. 그 멤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왜 안 와? 왜 안 와? 그냥 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넘기다가 나중에 들킨 겁니다.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는 걸. 또 끝까지 말을 안 하죠. 떨어질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학원 다닌다고. 지금 아파트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파는 거 아니라고 놔두라고. 내가 합격해가지고 네 거 팔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지금 팔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인데 학원에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1년 안에 안 되겠는데 한 2년 3년은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겁니다. 안 됩니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제발 좀 나가십시오. 제발. 이렇게. 공부 오래 하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일단은 학원비는 근데 별로 큰 게 아닙니다. 학원에 나오는 시간에 내가 학원에 안 나온다라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게 중요한 그게. 학원비는 뭐 1년 해봤자 100만 원 이거 뭐 돈도 아니지. 근데 이 학원 오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건데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공부를 오래 해봐서 제가 압니다. 공부를 오래 하면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성도 나빠지고 제가 다 갖췄죠. 저는 친구가 없어서 뭐 10시, 11시까지 수업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자기가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르는데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학원을 정말 즐겁게 다니는 겁니다. 학원에 올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자기 스스로 막 스트레칭도 하고 막 화이팅 힘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즐겁게 학원을 다니시길래 점수가 잘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우연히 그분의 모의고사 점수를 봤는데 6월 달인지 7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7월 정도 될 겁니다. 1차가 평균 한 50점? 불합격이죠. 2차 싹 다 꽈라. 그분 보면은 힘내십시오. 화이팅. 저도 이제 애들이 화이팅 힘내십시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합격자 모임에 오신 겁니다. 의외의 한두 분 중에 그분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가끔 합격을 안 했는데도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합격을 한 겁니다. 그때 저 긍정의 힘을 믿었는데 그분은 정말 즐겁게 학원을 다니셨어요. 정말 즐겁게 학원 다니고 결석 하루도 안 하고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앞쪽에 앉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뒤쪽에 앉으시면 칠판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앞쪽에 앉는 거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건 70세 할아버지도 합격하고 중고딩도 이렇게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못 봤는데 고등학생은 학원에 가끔 옵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뭐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100일 만에 합격했어요. 그런 거 했죠. 거짓말입니다, 그거. 3년 3개월 했을 겁니다. 3년 3개월. 민법을 대학교 가면은 4년을 배우는 건데 이걸 뭐 3개월 만에? 저 같으면 뭐 공부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인데 운 좋으면 잘 찍으면 합격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객관식 시험은 어차피 5개 중에 정답은 있죠. 그거 잘 찍으면은 공부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게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건 아닙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겨우 합격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맞습니다. 이건. 근데 그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면 그런 후기들이 안 올라올 겁니다. 그게 특이한 거니까 막 후기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특이한 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학원 꾸준히 오시면 됩니다. 인문 강의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문 강의부터 차근차근 해야 합격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죠. 1년 동안 해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죠.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원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험 한 100일 남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그게 정상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이 시험 전날 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이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시험장 가봤자 떨어질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노력도 안 했으니까 아까운 것도 없고. 근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시험장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죠. 내가 이렇게 돈 들이고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냥 1년 날릴까 봐 너무 겁나는 겁니다.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수험생으로서. 근데 나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겠어? 합격할 수 있겠어?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된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국계법 본 진도로 들어가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